안녕하세요. 공물반야 열애장 제28강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공물반야 열애장 영상 강의들은 주로 현대 과학으로 불교의 핵심 사유를 파악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불교의 핵심 사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간학, 유식학, 열애장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분이 체계를 잡으신 건데, 공성연기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성대락 사상, 그러니까 밀교에서는 공성대락 사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은 자성공 영규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성은 본래 공하고 그 자성이 현상계로 펼쳐질 때는 연기라고 하는 그 법칙으로 현상계에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은 유는 우리 현상계를 표현해 주는 개념이니까 금방 뭐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이 핵심은 이 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 주로 핵심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게 공이 뭐냐라는 거죠. 공이 뭐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이 결국에는 중관과 이제는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중관학이라고 하는데, 왜 중관학이라고 하느냐? 여기 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뭐 관찰한다는 의미인데, 이 관찰하는 거와 공간은 어떤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식이다라고 할 때, 이 식은 어, 우리가 의식을 구분을 할 때 8개 의식으로 구분하는데, 제8식, 이게 바로 아레야식이라고 그랬죠. 아레야식을 우리가 가리켜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를 때 이 아레야식을 가리키는 거라면, 그래서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심이다라는 개념이 돼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 창조된 것이다라고는, 일체 유심조가 되는 이제 통하는 얘기죠. 모든 것이 일체 유심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지어진 거니까 사실은 이 세계 자체가 우리가 환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세계가 환영이고 꿈이라는 얘기가, 왜냐면은 마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어떤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꿈속에 체험하는 현상이 마음의 현상. 그것은 주로 육식, 그러니까 팔식이 포괄하고 있는 육식에서의 작용하는 현상이 환영이고 꿈과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도경의식이라고 합니다. 육식이. 그런데 그 도경의식과 같이 우리가 우리가 꿈을 꾸듯이 그런 세계가, 사실 마음으로 지어진 세계는 우리가 꿈을 꾸면서 경험하는 그런 세계와 같다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원래 마음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자체가 환영이고 꿈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이 되면은, 그러니까 유심이 아니라 무심이 되면 어때? 그 환영이 사라지는 거죠. 꿈과 환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일체 유심의 쉼과 관련된, 마음과 관련된. 그다음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애장
라고 하는 것은 그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대.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체의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이 장자가 감출장이니까 모든 중생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속에는 불성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 열의 열의 종성이라고 해가지고 열의 씨앗이죠. 열의 씨앗. 그러니까 이것이 열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요 열의 종성을 통해 가지고 요 열의 종성을 통해서 열의 종성의 여기 이제 부처의 씨앗이죠. 이게 부처의 씨앗이 부처가 되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부처가 되는 씨앗이 모든 중생이 에게 내재가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열애장인데, 그런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의 존재 속에 파묻혀 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진흙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 중생의 그 마음은 진흙과 같은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 열애의 씨앗이 숨겨져 있어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연꽃이 피어오르면서 그 연꽃의 씨앗이 이제는 맺어지는 거죠. 이 차크라에 걸쳐서. 그다음에는 부처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해탈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하나의 그 우리 그 중생을 가두고 있는 카르마 윤회 구조라면은 이거를 깨고 해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되는 근거가 돼서 요거에 의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불교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중간 유식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 사유를 통해서 석가모니불이 원래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견성성불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일단은 뭐 관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공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이 공이라는 게 뭐냐라.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공을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성철 교수님도 이 공에 대해서 이게 중간하게 돼간데, 이 공에 대해서 논할 때는 주로 형식 논리를 기초해 가지고 부정 논리학, 반논리학 개념으로 이것을 파악을 해 나가는 일종의 철학적 개념으로 철학으로 철학적 논리로 이 공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중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는 어떤 유식학, 그러니까 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마음이 창조하고 소멸을 시키는 것이다라는 입장에 볼 때는 모든 마음은 본래적으로 공하다는 그런 어떤, 또 심리적으로는 이 마음은 본래 공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할 때 공하다는 건 비어있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공을 이해하게끔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논리라든가 어떤 인간의 그 감각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공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과학 시대에서는 공을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해왔던 그 기존의 공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들의 그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그 과학 시대에는 더 이상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는 그 매력적인 설명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서로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지 설득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공을 이런 식으로 파악하지 말고 이제 과학으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과학 이론으로 조명을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제가 이 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이제는 이게 시작할 때 그 털구멍 우주론이라는 거를, 털구멍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을 읽어보시면은 뭐 유마경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열반경도 그렇고, 그 많은 경전들을 읽어보시면은 이 우주 세계의 그러니까 우주 세계를 논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불교에는. 근데 그 우주의 그 형태 자체를 털구멍 우주로 많이 표현을 한다는. 그래서 이 털구멍 우주론이 제가 말씀드리길 이거는 촉근 우주다라, 촉근 우주론을 촉근 우주론을 가지고 촉근 우주론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이 끈을 하나의 실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촉근도 끈이 실을 뜻하면 초대칭 끈이라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멍은 또 이게 공이다 해서 오늘날 우주가 그 창조될 때 원래 그 현대 우주론에서는 빅뱅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 빅뱅론에서도 공에서 창조됐다고 합니다. 이 공에서, 그러니까 이 공이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에서 양자장의 그 요동에 의해서 그 우주 씨앗인 인플라톤이 튀어나오면서 우주가 되는 것이라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해가지고 공에서 양자장의 요동, 그러니까 공을 채우고 있는 양자장이 요동을 치면서 거기서 그 터널링 효과 때문에 우주 씨앗이 터져 나오면서 이것이 우주 씨앗이 팽창하게 되면 거품처럼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 우주가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공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라는.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그 우주의 그 물질 입자들이 이 끈의 진동, 그러니까 요 털의 진동이죠. 요 털의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촉근 빅뱅 우주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요거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우주론에도 뭐예요? 공이 있는 거죠. 현대 우주론에서도 진공을 얘기하고 어떤 가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천태종에서 얘기하는 그 천태지휘대에서 얘기하는 가짜 공도 얘기합니다. 그런 공이라는 거를 다 얘기를 합니다.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원래 이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공은 따지고 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워몰이라는 거죠. 이게 워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생 상태를 워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무생, 그러니까 태어남이 없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무엇인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무 속에 있는 상태. 그게 워몰상, 잠잠히 있다는. 그러다가 블랙홀과 화이트홀로 양쪽에 대등한 힘이 양쪽에 작용하면서 그것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블랙홀, 화이트홀, 웜홀, 화이트홀 구조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공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우주 물리학, 우리 그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개념이 나온 게 뭐냐면 이거는 그 아인슈타인의 어, 일반 상대성 원리죠. 원리의 그 일반 상대성 원리를 담은 우주 방정식을 풀면 그 나오는 그 해, 그렇죠? 그 해 중에 하나가 해들의 바로 이런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존재하는 거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 속에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가 볼 듯이 이렇게 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감춰진 육체, 감춰진 인체 정묘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묘하다는 게 소프트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 인간의 몸 안에는 이 인체 정밀 시스템 안에 뭐가 있냐면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구조가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은 인체 정밀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가슴 차크라를 웜홀로 해가지고 밑에 부분이 블랙홀이 되고 위에 부분이 화이트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블랙홀의 개념과 화이트홀 개념과 웜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우주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촉근 털이 이 공을 이렇게 휘감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실이 매듭으로 꼬여서 감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 공을. 그래서 촉근의 꼴이죠. 그럼 요게 공이 되고, 그러니까 이 공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요걸 표현해 준 것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는. 근데 기존에 그 불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공이 요런 구조라고 하는 거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 현대 과학에서,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은 또 상당히 절묘하게 또 잘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래적으로 우리 우주는 다중우주인데, 엄청난 다중우주인데, 우리 자신의 그 수행적 관점에서는 세계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를, 이 우주 전체 우주를 구성하는 일진법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신불세계죠. 일진법계라는 대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요게 이제 일진법계 대우주의 주관자가 바로 법신불이다라는. 그다음에 요 우리 중생의 그 우주는 뭐예요? 소우주가 되는 거죠. 소우주가 되는. 그런데 이 소우주는 일진 법계의 우주가 자라가지고 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열매가 맺어진 거기 때문에 일진 법계하고 요 일진 법계를 대우주로 보면은 대우주와 소우주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면 여기서부터 역을 뿌리를 두고 요게 생성된 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이 대우주 세계는 원래 청정한 세계인데 이것은 번뇌 망상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청정한 세계로부터 번뇌 망상 세계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중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우주체인데 소우주체들은 청정한 부처가 번뇌 망상을 갖게 되면은 중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가 곧 원래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생이 원래 다시 부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는
이거 원한 구조로 가면서 이 본래로 돌아간다. 시간을 우리가 이제 블랙홀 화이트홀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이 블랙홀은 시간 순행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이 되는 거고, 이게 미래, 현재, 요거는 시간 역행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역행.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이 화이트홀은.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미래로 가는 거고, 시간 순행은, 이것은 우리가 시간 역행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반본환원하는 시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반본환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본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과거로 회귀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섰다는 거예요. 근본을 향해서 돌아섰다. 그래서 환원, 원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했던 점이 알파면은 알파에서 오메가로 갔고, 오메가에서 다시 알파로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과거로 회귀한다는 거는 출발점으로 돌아온다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어떤 시간적 개념인데, 요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과거로 회귀하는 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게 자연적 시간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을 원한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본환원, 이걸 우리가 이제는 표현할 때 무왕불복질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면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윤회죠, 윤회. 대윤회란 말이에요, 대윤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윤회 구조지만은 이 일진 법계 전체는 대윤회 구조란 말이에요. 한 바퀴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뭐 천천히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우주 번뇌 망상의 세계 안에 또 하나의 우주가 있는데, 요게 생기는 거예요. 요게 열애장이라고 그랬죠. 열애장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열애장 우주. 열애장 우주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주죠. 그러니까 청정한 세계가 번뇌 망상의 세계가 됐으니까, 번뇌 망상의 세계가 다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청정한 세계가 번뇌 망상의 세계로 지금 전개가 된 거고, 그럼 다시 반본하는 무한불복질이 대윤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흐름으로 갈 때는 번뇌 망상 세계가 다시 청정한 세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가는데, 그렇죠? 이 번뇌 망상 세계로부터, 이 세계로부터, 이걸 우리가 차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안의 세계부터 이 피안의 세계, 그래서 이걸 피안의 세계, 피안의 근본 세계로 우리가 돌아갈 때는 어떤 뭔가 건너는 방편적인 그런 어떤 배를, 그러니까 그 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방주가 되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가 열애장 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열애장 우주. 그러면 얘는 번뇌 망상의 세계 속에서 자라나는 거죠. 번뇌 망상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시작은 번뇌 망상에서, 번뇌 망상 소우주 세계에서 어떻게 청정 세계로 가는 게 이 열애장 우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고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 두 우주의 상호작용 안에서 요걸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요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뱉어내는 것이, 우리가 다시 청정한 세계로 다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한 바퀴는 대윤회 한 번은 돌아야 돼. 완성해야 된다. 원래.
한 번은 완성을 해야지 전부 다 통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걸 가지고 한 번은 나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우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요 열애장 우주를 아기 우주라고 했습니다. 아기 우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할 때 요 청정한 세계의 그 일체 공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슴 차크라에서 우리가 이제는 수행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견성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견성하는 현상은 대우주 워몰과 소우주 워몰과 그 다음에 열애장 우주의 워몰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딱 도킹해 버리는, 그러니까 대우주가 곧 나요. 내가 대우주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합일된 내가 열애장 우주를 만들어내는 열애장 우주도 새로운 나죠, 이게.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나.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대우주는 과거의 나요. 이거는 과거의, 대우주는 법신불인데 이것은 과거의 나야. 그리고 소우주는 현재의 나고요. 그러면은 이 열애장 우주는 미래의 나죠. 그러면은 이 대우주 워몰과 소우주 워몰과 열애장 우주의 워몰이 심장 차크라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딱 한번 도킹이 되면은 이걸 놓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짜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게 견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것이 견성성, 2단계가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주 워몰과 소우주 워몰이 하나가 된 뒤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소우주의 번뇌 망상을 지워내면은 대우주가 소우주가 합일이 돼가지고 이 대우주가 그대로 소우주가 합일된 그 우주가 그대로 열애장 우주로 카피가 되면서 복제가 되면서 요 아기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보신불 우주라고 하는 거죠. 이 보신불 우주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요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 과정이. 그런데 이미 이때 하나가 됐기 때문에 견성성불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짜로 일심으로 통짜로 꿰뚫었다는 거죠. 꿰뚫었다. 그러니까 그냥 과거, 현재, 미래 바로 이 순간 있는 거 아니까, 내가 과거가 내가 현재의 내가 되고,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내가 돼서, 또 미래의 내가 다시 뭐야? 다시 현재의 나가 또 되는 거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이것이 통짜로 꿰뚫어 가지고, 그럼 어때? 바로 이 순간 여기 있는 나, 바로 여기 있는 나가 바로 부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다. 내가 바로 여기 있는 내가 부처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나, 그렇죠. 바로 여기 있다고 할 때 이 순간의 나, 바로 여기 있다기보다는 여기 이 순간의 나, 이 순간의 나. 그래서 이게 금일, 그래서 바로 이 순간 나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탁 이걸 깨닫는, 이걸 꿰뚫는 이거를 갖다가 도노한다. 통째로 한 번에 단박에. 그래서 우리가 선종에서 몰록 깨달았다 할 때 단박에 깨닫는다고 할 때, 깨닫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단박에 꿰뚫어, 단박에 통하면 뭐야? 통하면은 완전히 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내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모든 게 살아있는 이 우주 전체가 그냥 나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박에 통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견성성. 근데 이 단계에 오른 사람이 없다 이거지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어. 견성성불 했다고 하면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열애장 우주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 열애장 우주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반드시 얻게 되는 어떤 신통이 있어요.
근데 그 신통의 내용성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뭐 견성성불했다고 하면 그건 헛소리로밖에 들릴 수가 없다는 이게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증거물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가 견성성불했다는 얘기를 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바로 한 이 순간에 나가 바로 부처고 이 앉아 있는 이 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런 얘기. 더 이상 할 게 없어. 다 통짜로 깨다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이 과거의 업종자들이 떠오르면은 그냥 보내고 새로운 업종자는 오지 못하게 막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반본하는 무왕불복질이 대윤회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앉아서 관리만 잘하면은 그냥 이거를 이 보신불이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 관리만 잘하면은 완전한 그것이 이제는 딱 틀이 잡히는 거니까 특별히 요거를 꿰뚫은 사람,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별로 그래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 선종에선 이걸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견성성불 된 상태에선 수행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설명을 이렇게 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워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것을 미치오 카쿠라는 사람의 그 저서 내용을 끌어다가 제가 이제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그 인용을 해가지고 그죠? 미치오 카쿠 요분의 저서에서 뭐라 했어요? 워몰 나오는 그래서 아기 우주 여기서 그 에너지와 질량을 서서히 주입하는 행위 뭐 이런 것이 이제 내감 반주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기 우주 워몰이 아기 우주의 탯줄 역할을 해가지고 이 아기 우주가 바로 열애장이고 열애장 우주고 이게 보신불을 만드는 우주란 말이에요. 보신불이 되는 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주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불교의 그런 걸 제가 다 해석을 기본적인 건 한 거예요. 공에 대해서 한 거죠. 공.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에 대해서 한 거야. 중간에서 관 얘기는 아직 정확하게 관 얘기까지 아직 들어간 건 아니야. 하지만은 어떤 감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열애장이 뭔가를 알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식. 마음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 이런데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건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체 유심조 얘기할 때 그래 유식의 식 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좀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면 되면 양자역학이라는 걸 이제는 양자역학, 퀀텀 피직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은 주로 지금 워몰 이 공에 대해서 논할 때는 지금 어떻게 써요? 이 공을 주로 논하는 그거는 물리학은 뭐였어요? 상대성 원리였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준해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주로 이 공에 대해서 상대성 원리의 해법에서 나오는 이걸 풀면 이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내용 그렇죠? 그 세부 구조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은 상대성 원리를 풀면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 말고 심, 그러니까 이제 심의 문제. 이 심이 뭐냐? 심을 한번 생각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심 한자로 이제 마음. 그다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자 이렇게 할 때 이거를 그럼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은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것은 보자는 거예요. 양자역학. 자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보면은 이제는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양자역학이 이제는 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뉴턴 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하고, 그 다음에 그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있습니다. 전자기학. 그 다음에 뭐 연력학 같은 것도 이제 나오는데, 뭐 이런 과학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등장을 한 게 요 그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등장하는데, 양자역학은 왜 등장하냐면은, 양자역학이 원래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현대과학 신서 전파과학서 나온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원래 대학을 원자력공학과 서울대 거기 가기 위해서 제가 뭘 배우기 위해서 가려고 했냐면은 소립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서 소립자. 이 그때는 소립자 물리학이라 소립자 물리학이라는 걸 배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립자 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 양자역학이죠. 이 양자역학이 바로 소립자 물리학의 다른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이제는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뭐 일일이 그거 뭐 내용을 다 설명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보통 상식과는 일반 상식과는 맞지 않는 현상들을 이제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입자 파동의 양면성이라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라고 그래. 이중성. 그러니까 입자 어떤 우리가 어떤 대상체가, 물리적 실체가 입자의 특성도 갖고 파동의 성격도 갖는다. 동시에 갖는다는 거, 동시성. 파동의 그러니까 이중성. 그러니까 동시성이라고 그래. 동시에 입자 파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빛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는 발견을 했고, 원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노벨상 받을 때 노벨상 받은 그 주제가 광전자 효과이기 때문에, 광전자라는 것 자체가 그 광을 입자, 빛을 예전에는 파동으로만 봤는데, 아인슈타인이 입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광전자 효과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상당히 양자역학의 출현에 공헌을 상당히 한 셈이에요. 자, 어쨌든 이것이 빛이 파동과 입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 전자를 갖다가 보니까, 전자 같은 입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도, 이것도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원래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의 특성, 입자 특성이다. 입자 특성도 있다. 입자의 특성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파동 특성을 또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전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이라는 게 다 사실 따져보면 파동과 입자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원래 이건 양립 불가잖아. 입자라는 건 어떤 점에 딱 모이는 건데, 파동은 퍼져나가는 거잖아. 근데 점이면 점이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어떻게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일 수가 있냐, 이게. 그렇죠. 파동이라는 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렇게 뭐 돌 던지면은 그 수면파에 이렇게 쫙 퍼져나가듯이, 그렇죠.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게 기본 특성이고, 입자는 딱 옹골지게 뭉쳐있는 특성인데, 이 두 개가 동시에 한다는, 이게 상식과 안 맞는 얘기잖아, 이게. 그런데 이런 현상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 그래서 소립자 물리학을 이제 소립자 요런 형상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파동적인 관점에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슈레딩거가 파동적인 입장에서 이 입자의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방정식,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같은 방정식을 하나 만드는데, 그래 파동함수라는 걸 말합니다. 파동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예측이 가능했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 입자적 특성이 있으니까, 입자적 특성은 그럼 이 파동함수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지. 그래서 파동함수 입장에, 그러니까 입자적 특성은, 입자는 뭘 가냐면, 우리가 이제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또 유명한
이런 분이 이제는 행렬역학으로 입자적 특성을 또 표현하는 또 수학을 또 만들어 가지고 요걸 이제 표현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행렬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에. 그래서 파동과 입자의 그런 양면성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는 그럼 이 파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파동 함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입자를 드러내는 거 무모순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 뭐 이제 논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논쟁들이 일어나면서 파동 함수가 붕괴할 때 얘가 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함수, 어떤 그 물질의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순간 그게 입자의 특성으로 드러난다는, 입자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입자로 전환된다, 뭐 이렇게 이해가 할 수도 있어요. 파동함수가 붕괴할 때 입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함수가 붕괴될 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그냥 파동인데, 파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파동이다. 그러다가 우리가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순간 입자로 전환된다, 뭐 이렇게 이제는 딱 이게 합의가 됐는데, 이 코펜하겐 학파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그럼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때가 언제냐, 이런 거지.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과정이 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함수라는 것은, 이제 이때 파동함수를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파동함수는 이것은 입자의 존재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는 바꿔가지고, 파동함수라는 것은 어떤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경기도 광주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1초 후에 딱 내가 워싱턴에 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확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높은 확률은 뭐예요? 1초 후에 바로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가장 높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우주 어디 곳인가 나는 있을 수가 있어, 파동함수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해석을 할 때, 코펜하겐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이걸 막스 보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막스 보론. 이 양반들이 이제는 코펜하겐 파들이 있어요. 닐스 보어를 중심으로 한 파들이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정리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슈레딩거가 만든 파동함수는 입자의 존재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순간 그 입자가 어느 위치에 어떤 속도로 존재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입자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은 이 입자가 우주 전체에 있을 수도 있는 거네. 그래, 우주 전체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파동함수가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저게 했을 때는 1초 전엔 여기였었는데, 1초 후에 또 그 위치에 있을지는 없을지는,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그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 파동함수를 붕괴를 시켜야지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파동함수를 붕괴하는 것이 바로 관측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측행위라는, 우리가 관측할 때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다. 관측이라는 건 뭐예요? 그 입자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악하는. 그렇죠.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 파악이 딱 되는 그 때가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도출이 되냐면은, 그럼 우주 만물이 양자역학으로 따지자면은, 그럼 모든 우주 만물은 관측이 되지 않으면은 파동함수 상태로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그냥 존재할 확률만 있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떤 관측이라는 파동함수 파동함수 붕괴 행위가 없다면 뭐야? 그냥 파동함수
파동 확률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뭔가 존재할 수 있는 파동 확률 함수 형태로만 있는 것이다. 것입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파동 함수가 붕괴해야지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입자가 그것이 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파동 함수 붕괴가 없다면은 파동 확률 함수 형태로 존재를 한다면은 형태로만 있는 것입니까? 이 존재가, 예? 우주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주 자체는 원래 가능성의 세계로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식이 되죠. 그럼 어떤 우주 자체는 가능성으로만 있다가 현실화된다. 할 때 우리가 우주 자체는 가능성으로 있는 것이 바로 파동 형태로 있는 거죠. 우주 자체가 가능성으로 있다가 그냥 잠재적 가능성으로만 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딱 현실화된다라고 할 때, 현실화가 딱 된다고 할 때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입자가 되는 거죠. 입자.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주는 가능성으로 있다가 이게 파동 붕괴가 되면서 가능성으로 있다가 파동 붕괴되면서 현실화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입자가 되는 거니까 이 파동 붕괴할 때 이것은 관측돼야지 현실화된다는 거야. 그럼 우주 가능성으로만 있다가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현실화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중간 사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측. 여기 관이라는 말이 있죠. 왜 그 나가르주나 여기다 관자를 써가지고 중간학이라고 자기는 이걸 해놨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간학을 어떻게 원용할 수가 있는 거야. 원래 우주는 공이요. 우주는 공이고 가능성의 파동 함수로 가득 차 있다. 그냥 확률적인 파동 함수들로 가득 차 있어. 파동으로 가득 차 있어. 파동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 공이 어때? 관측되는 순간, 그렇죠? 관측 순간 현실화된다.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주. 그것이 뭐야? 현상계로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 순간 현상계로 드러난다. 원래 공인데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에 현상계로 드러난다. 그때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한 발 더 나가면은, 그럼 이게 일체는 뭐다? 이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관측이라는 행위와 마음이라는 거와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원래 우주 현상계는 원래 마음으로 지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를 뭐 불교에서는 우주 현상계는 다 마음이 지어낸 것이요. 그러면은 마음이 지어냈다는 거는 마음과 관측 행위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이 비밀이 뭐냐 이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논의해 보기로 하고, 일단 이 마음하고 이 관측 행위하고 이게 중간에 관하고 유심하고 다 연결이 돼 간다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얘기해서 여기서 중간에 관이 바로 유식의 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요 관과 식의 문제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더니, 관과 식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무도 풀질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저 불교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깊이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냥 이게 써 있는 책이나 그냥 갖다가 그냥 떠버리시나 하시지.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제대로 풀지는 못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저에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와서 저는 또 생각을 좀 해보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관측 행위를 통해서 파동 함수가 붕괴가 되면서 입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현상 계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자, 뭐가 나오냐? 이런 현상을 아인슈타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양자역학을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상대성 원리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이 우주가 기하학적인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이 왜 주사위를 놀이 합니까? 지금 파동, 그 확률 파동하는데 주사위 놀이 하는 건 확률 놀이잖아요. 확률. 그렇죠. 주사위 놀이 하지 않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는 그냥 기하학적인 수학으로 다 풀 수가 있는데, 이 상대성 원리를 리만 기하학으로, 이 우주 자체는 기하학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가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 기하학적인 세계일 텐데, 완벽한 이 이데아적인 세계인데, 이데아의 세계가 확률 세계란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붕괴가 됐을 때 그게 현상화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런 거를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얘기. 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성 원리 할 때 내가 리만 기하로 해서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기하학적인 이데아 세계, 신이 만든 이 우주 세계를 내가 표현해냈는데, 그게 확률 세계라고요? 그렇죠. 이 숫자 세계는 확률 세계라고요? 언젠가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두 개의 양자역학과 상대성 원리는 전혀 맞지 않는 사고야, 사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우주 자체는 확률 세계입니다. 무슨 신이 무슨 기하학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다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확률 세계고 잠재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관측할 때만 그것이 보여요. 관측할 때만 우리는 확정한 이 세계가 그 모습을 드러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논리예요. 뭐라고요? 이 세계는 다 확률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보는 순간, 관측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보는 순간 이 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양자역학은, 우리가 이걸 불교적으로 따지자면은, 원래 우주세계는 그냥 공으로 있다가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관하는 순간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관하는 순간 현상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간 사상에서 공성 연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영기적인 영기유, 그렇죠, 현상계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드러나게 하는 그 관측행위가 자성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성행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공으로 있다가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잠재적인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는 양자 파동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측하는 시간 모든 파동 함수들이 붕괴가 되면서 이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미친 소리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보기에는 신이 그런 주사위 놀이를 하겠냐? 그러면은 내가 묻겠다. 저 달도 내가 안 보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어디까지 황변을 하냐면은, 밤하늘의 달도, 밤하늘의 달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지금 밝게 떠 있는데, 밤하늘의 달도 우리가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은, 관하지 않으면은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냐? 이건 맞는 논리죠. 그렇죠. 그래서 저 달이 존재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는 순간에 어떤 쥐새끼가 달을 딱 보는 순간에 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이 존재한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닐스 보어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네 철학적인 얘기고 우주가 원래 이런 걸 다 보고 어떡하란 얘기야. 그게 이제 닐스 보어가 하는 얘기. 원래 우리 물리학의 목적이 아니야. 우리 물리학의 목적은 그런 철학적인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 물리학적인 개념으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뿐이야.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 어쨌거나 이거는 그 물을 만한 물음이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이것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것도 슈레딩거 슈레딩거의 고양이 가지고 또 이제는 이게 뭐 고양이가 여기 슈레딩거 있었죠. 슈레딩거도 자신이 파동함수를 만들었지만은 이런 코펜하겐 해석이 이해가 안 돼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슈레딩거도.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를 고안을 해가지고 그 사고 실험을 고안을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논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잘못됐다는 걸 논증을 해내지 못했죠. 자, 어쨌든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 밤하늘의 달도 누군가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이 질문이 누가 이 질문 이와 같은 거를 누가 불교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육조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은 저 달은 누가 보기 때문에 관측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 하면서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양자역학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뛰어난 그 아인슈타인도 그런데 이런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이런 비슷한 유의 그 일화가 누구한테는 육조 해능이라는 분의 그 내용에 나와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야 육조 해능이라는 분이 이제는 달마대사가 이제 제 1조가 되고 중국 선종에 육조에 와서 이제 해능이 이제는 조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그 나무꾼 출신이었다가 5조 그 홍인으로부터 이제 의발을 전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원래 그 홍인으로부터 전수를 받을 때 그 엄청난 반대파의 가 자기한테 그것을 의발을 갖다 뺏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홍인이 빨리 도망가서 숨어라.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 한 15년 정도를 이제 도망 다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지금 남은 시간에 15년 정도 이제 도망 다닌다 이게 피해 다닌다. 피해 다니는데 이때 이제 육조해능이 이제 세상의 뜻을 펴야 되겠다. 16년인가. 근데 16년 때 세상의 뜻을 펴야 되겠다고 나오면서 어떤 그 절에 갔는데 그 절에 이제는 가다가 어떤 스님 둘이서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두 스님이 뭘 가지고 말다툼하냐면은 저기 깃발이 펄럭이잖아요. 저 깃발이 왜 펄럭입니까? 그러니까 스님 둘이서 한 사람이 이제 깃발이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스님 하나는 깃발이 펄럭이는 겁니다. 깃발 자체가 펄럭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 스님이 바람이 펄럭이게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깃발이 펄럭이는 거냐. 아니다. 깃발 자체가 펄럭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 그래서 내 육조 해능이라는 분이 거기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펄럭이고 있기 때문에 그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 그러요? 깃발이 펄럭이는 이유는 너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다. 너가 마음이 펄럭이고 있기 때문에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스님이 그 주지 스님이 바로 육조 해능을 알아봤어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시간이 넘어서 또 설명을 못 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관측하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 깃발이 펄럭이는 거를 두 스님이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그럴 때 그 깃발이 펄럭이는 이유가 깃발 자체가 펄럭이는 거냐? 바람 때문에 펄럭이는 거냐?
그게 아니고 마음 때문에 펄럭이는, 마음으로 너가 그것을 관측하는 때에 관측할 때에 너의 마음으로, 그것이 마음으로 인해서 너의 그 깃발이 펄럭이는 현상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육조해능이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양자역학하고 똑같잖아 지금 결론하고. 그렇죠. 관측하는 순간 드러난다는,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실은. 뭔가 감이 오십니까? 다음 시간 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